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병원 중에서도 정신의학과를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자기 마음을 관리할까요? 오늘 이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멘토 정신과 전문의 최훈동 원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음을 어루만지는 의사이고요. 명상과 상담을 안내하는 최훈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내원을 하셔서 상담을 하실 것 같은데요. 또 많은 분들 만나면 그 가장 힘들어하는 점을 호소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요. 네. 굉장히 우울해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심하면 이제 공황장애까지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그 2차적으로 또 이렇게 정신적인 증상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불면을 호소하면서 뭐 죽고 싶은 충동에 아주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환자들을 볼 때 이 서양의 정신의학과 또 불교를 융합해서 명상치료의 저변을 넓히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법을 많이 권해 주시나요? 일반 진료 현장에서는 갑자기 불교나 명상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보통 다른 여타 환자분들과 똑같이 평상적인 이제 진료와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그래도 암암리에 꼭 이분은 명상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내리면 명상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명상 기법, 예를 들면 호흡법 같은 것을 안내해 드리기도 합니다. 원장님께서 명상책을 2권이나 낼 정도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상과 인연 어떻게 시작된 건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길게 소급해 올라가야 되는데요. 제가 최초로 중2병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중2병이 저 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현재까지 중2병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의 홍역을 일컬어서 하는 말인데 저도 그때 중2 때 한 1, 2년간 심하게 사춘기 홍역을 앓고 정신적인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가? 공부는 또 무엇 때문에 하는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대답을 참 어린 학생으로는 찾기 어려운 그러한 이제 의문에 봉착해가지고 공부가 한 1, 2년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만 읽다가 결국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나처럼 이렇게 마음을 힘들고 마음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귀하는 삶을 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법대에서 의대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에 전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는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고3 말에 고3 여름이군요, 정확하게. 고3 여름에 화엄사에서 불교가 아주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제 차차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대학 들어와서는 간화선에 굉장히 몰입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졸업하고 정신과 수련을 받고 정신과 의사 공부를 또 열심히 또 몰입했죠. 그래서 그때는 또 한참 위파사나 명상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명상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고 또 아주 운이 좋게 미얀마에서 큰 스님께서 오셔서 직접 한 달간 집중 기도를 하는 기회에 제가 참여해서 굉장히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로도 내가 해결이 안 되던 그 절망적인 불안하고 암울한 그런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집중 시간 동안에
바로 지금 여기라는 현존감을 느끼고 한 서너 시간 정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정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감동의 눈물이라 할까요? 감격의 눈물이라 할까? 지금까지 울음의 종류와는 전혀 다른 아주 청정한 그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명상의 안내자가 돼야겠다. 그게 이제 2003년도입니다. 그때부터 명상 공부를 같이 회원들과도 하고 정신과에도 명상을 안내하고 전도하는 그런 명상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때 그럼 그 일을 계기로 지금은 서양의 정신치료와 또 명상을 접목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고 계시는데 환자들의 반응 또 학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명상과 심리치료를 접목해 보니까 그냥 서양의 정신치료만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1년, 2년, 3년 기한이 상당히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충분한 이제 통찰과 변화가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명상을 접목하니까 2달, 석 달, 심지어는 원 세션, 한 번만의 명상 면담으로도 환자분이 확 뒤바뀌고 통찰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명상 워크숍을 거쳐간 분들 중에서 성직자분들도 많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고 또 정신과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저기 종교적인 성직의 길에도 또 마음 수도의 길에서도 그리고 정신과 의사의 그 진료에서도 굉장히 큰 통찰을 얻었다,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 강연도 명상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최훈동 원장님의 첫 번째 강연 기대가 많이 됩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많은가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죠? 예. 몸에 대한 공부는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잘 보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대부분 보면은 문외한입니다. 불교나 명상이나 정신치료는 바깥을 다루는 게 아니라 내면 세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만 상대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시간 주제는 불교와 명상과 정신치료는 하나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둘로 나눈다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시겠습니까?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이 불교와 명상과 정신치료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탐구하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과 내면 세상. 즉, 불교나 명상이나 정신치료는 바깥을 다루는 게 아니라 내면 세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불교, 명상, 정신치료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느냐, 이것을 탐구하는 마음 공부, 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많은가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대로 될 수 있을까요? 마음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마음 공부에 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 공부 길에 서양에서는 정신치료라고 했고 동양에서는 명상이라 했고 그 명상을 굉장히 강조한 가르침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와 명상은 둘이 아니죠. 또 명상과 정신치료는 마음의 고통을,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목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교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시달타 태자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생로병사의 고통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이 화두를 안고 출가하셔서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셨지 않습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고통이라는 보편적인 실존의 문제를 추구하고 있는 게 정신치료이고 명상입니다. 명상은 동양의 마음치료라고 할 수 있고 정신치료는 서양의 마음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종교적인 차원보다는 이번 연속되는 4개의 강의에서는 불교가 마음공부, 마음치료법의 하나로서 강조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이 3가지는 다 외부 세계를 다루지 않는다. 즉 환경을 다루지 않고 사회, 정치를 다루는 게 아니라 또 상대방을 다루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자녀를 다루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다루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다룬다고요? 마음,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은 공부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은 몸에 대한 공부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몸에 대한 공부는 열심히 하시죠? 요즘은 워낙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서 저희 의사들도 다른 분야, 다른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인 수준의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몸에 대해서는 굉장한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잘 보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심학, 마음 공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은 문외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소크라테스 알고 계시죠? 네. 히랍의 서양 철학의 아버지시죠. 서양 철학을 창시한 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붓다, 석가모니 붓다와 거의 동시대의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분의 명언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 이거죠. 모두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의 숨어있는 명언이 또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모르는 것, 나는 모를 뿐이다. 나는 알지 못함을 안다.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지 못함을 안다 하면 또 떠오르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또 동양에도 있죠. 공부자님께서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할 때 현명한 사람이라고 했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모르면서도 잘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뽐내고 자랑하죠. 그리고 싸웁니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정확히 모르고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알입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말씀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또 잠이 안 올 때 해결책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해도 간단한 것은 물론 운동이나 레크레이션이나 취미활동이나 종교활동이나 강력한 육체노동에 의해서 불면도 해결되고
단순한 불안도 극복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신과까지 찾아오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인인데도 심지어는 참선을 했는데도 오랫동안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은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디에서 뿌리를 하고 있는지, 연원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히 알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면 해결할 수 없다. 근데 대부분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 공부가 심학, 마음 공부라는 것이죠. 이 마음 공부를 여러분들은 다 나름대로 많이들 하고 계셔요. 자기계발 서적도 수없이 나오고 명상 서적도 얼마나 많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 것은 아직 머리 수준의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공부라는 것은 머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뭐가 필요합니까? 자, 지금 회광반조라고 자막에 떠오릅니다. 회광반조라는 것은 주의를 밖으로 향했던 것에서 안으로 되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서치라이트를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뭐 수용소 같은 데서 영화 보면 서치라이트를 막 비추죠. 그러면 뭐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탈옥범이 금방 드러나고 잡히죠. 근데 그러한 서치라이트를 자기 내면의 마음으로 돌려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심리 변화 하나하나를 서치라이트처럼 샅샅이 이렇게 살펴보는 것. 이게 사실은 마음 공부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보면 내가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현재 이러이러한 생각, 이러이러한 감정이 일어나는가를 그 과정을 여실하게 볼 수 있다면,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통찰이 온단 말입니다. 서구적으로는 통찰, 인사이트라고 그러고 우리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각 깨달을 각자. 통찰과 깨달음이 와야만이 행동의 변화가 오고 자신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변해야만 상대방이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부부싸움 할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문제만 지적하죠. 손가락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상대한테. 나한테 향한 것은 없잖아요. 전부 핏대를 올리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죠. 싸울 때는 마찬가지죠. 전부 열심히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결점, 상대방의 성격적인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전문가처럼 잘 파헤치는지. 그래가지고 싸워서 부부간에 문제가 해결된 적 있나요? 자녀 간에 문제가 해결돼 있나요?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된 적 있나요? 전부 바깥을 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의 문제인데, 자신의 문제인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만 해결해 주라고. 환경만 바뀌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책임을 어디다가 돌렸죠? 남에게. 바깥에. 환경에 돌렸다. 책임을 남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남에게 준다는 이야기는 문제 해결의 키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남에게 있죠. 바깥에 있죠. 상대방에게 있죠. 그럼 나는 책임을 더니까 편할 것 같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갈등 관계는 지속되고 평행선을 달리게 되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를 내가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내가 키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문제 열쇠 구멍에다가 키를 돌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이냐? 사실은 상대방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사회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지금 현재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또 우리 정치 전쟁, 선거 전쟁도 치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밖에다가 문제를 돌리고 상대방에만 탓을 해서는
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평화가 온 적이 있나요? 끊임없는 전쟁의 연소이고 끊임없는 갈등의 연소입니다. 집안이 아직 화목하지 못하다면 반드시 바깥에 상대방이 줬던 키를 되찾아서 내가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키를 열어야 돼요. 그 공부를 지금부터 저하고 함께 해보자는 것이죠. 통찰과 깨달음이 일어나면 관점과 행동이 바뀌어서 삶이 바뀝니다.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볼까요? 예,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수도를 열심히 입산 수도를 1년, 2년간 명상센터 또는 수도원에서 또는 기도원에서 열심히 한 분이 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화가 없어졌다. 화를 내지 않는다. 화가 사라졌다. 화라는 것을 해결해 버렸다. 이렇게 큰 소리 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전부 정말 아빠가 당신이 정말 화를 해결했느냐. 그렇다. 막 웃으면서 나 봐라 지금 뭐 화내는 거 없잖아요. 아주 뭐 편안하고 평화롭지 않느냐. 소문이 났습니다. 이웃집에서. 계속 찾아옵니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 저 동네 마을 끝에 있는 사람까지 찾아와서 당신 화를 해결했어요? 화를 정말 안 내요? 아, 그렇다니까요. 내가 몇 번 말해야 됩니까? 화라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화나 슬픔이나 기쁨 이런 감정을 없애버리면 뭐가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뭐가 돼? 목석이 되는 거예요. 목석. 이게 지금 뭔가 명상 공부, 마음 공부를 화내지 않는 공부, 생각을 없애는 공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마음 공부입니다. 자연스러운 모든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은 그대로 그만한 조건이 발생하면은 그러한 감정들,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머물렀다가 변했다가 사라지는가, 이것을 잘 보라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초로 그것을 터득하신 분이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붓다, 고타마 시달타시죠. 그분의 초기 경전을 보면은 아주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지금 현대의 심리학이 이루고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성찰하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붓다의 깊은 사유 덕분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냥 좌선에서 삼매에 들어서 문득 깨달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죠. 깨달음은. 응? 문득 깨달아 보니까 전지전능하게 됐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깊은 사유를 하셨어요. 자, 우리 마음을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식. 의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정신세계입니다. 자, 그림을 안 그렸지만은 이렇게 산봉우리에다가 선을 수평으로 그으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바다 수면에 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빙산의 윗면이 빙산 전체 몇 프로나 될까요? 불과 4%밖에 안 됩니다. 96%는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럼 물속에 잠겨 있는 건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이 빙산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빙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위에 있는 빙산만 빙산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보이지 않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 다 이 무의식의 영역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의식까지를 잘 보라고 한 분이 누구냐?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처음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낸 사람이죠.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학자 두 사람을 꼽아라 하면은 자연과학자로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인문사회학자로서는 프로이드를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무의식에 대한 성찰은 굉장히 획기적인 의식혁명이었습니다. 그 무의식을 좀 더 확장시킨 분이 융입니다. 융은 개인적인 무의식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무의식.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집단 무의식이라고 collective unconsciousness. 집단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는 융기한들은 하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무의식,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그러한 의식이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인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더 잘 씁니다. 근데 이 무의식을 다루지 않는 한 행동의 변화, 관점의 변화, 깨달음에 이르는 변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까지 다뤄야만 된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무의식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열의 장식이라고도 하고, 말라식이라도 하고, 칠식, 팔식을 이야기하고 그랬죠. 근데 장식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장이라는 것은 창고, 저장.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둔다. 저장된다. 갈무리 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가짐 하나하나는 내가 표현을 했건 표현을 하지 않았건 그것은 우리의 장식의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몰래 어떤 행동은 어느 누가 잘 알고 있겠죠? 어느 누가 잘 알까요? 자기 자신 중에서 이 무의식이 잘 알고 있다. 무의식에 그냥 수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업경대라고도 그러죠. 우리 불교에서는 업경대. 죽음을 임박했을 때 수십 년간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업경대에 펼쳐져서 보인다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 무의식에 저장된 기록들이 순식간에 영상처럼 펼쳐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그런 일반적인 의식, 무의식 이론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오히려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색다른 용어를 쓰겠습니다. 초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초의식. 초의식은 우주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양의 정신치료를 능가할 수 있는 불교와 명상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정신세계의 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렸죠. 빙산. 그러면 어느 부분이 초의식에 해당될까요? 수면 위는 의식이고 수면 밑은 무의식이면 어느 부분이 초의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석에서 제가 답은 안 드릴 거고요. 자, 초의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서구 철학에서도 서구 정신치료 심리학에서도 사실은 도달했습니다. 켄 윌버라는 분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자아 초월 심리학의 상당히 핵심적인 인물인데 자아를 초월했다. 벌써 개인적인 나를 초월한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처님이나 동양 명상에서는 진직 이야기를 했지만 서양에서도 그러한 통찰에 이른 분이 있다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켄 윌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구의 붓다라고 할 수도 있죠. 대단히 현명한 그런 심리학자로 심리학계에서는 아주 걸출한 귀인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말한 심리학이 이제 통합 심리학이라고 그러는데 의식을 굉장히 여러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오늘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 강의에서 지식 자랑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판서하는 거 아주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마음 공부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전부 머릿속의 지식으로 나중에 암기는 될지 몰라도 이해하고 생각하는 과정에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는 공부법입니다. 의식의 광대한 스펙트럼에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 공부와 명상을 통해서 새로이
퓨리파이 돼서 정제돼서 순수하게 드러나는 의식이 바로 순수의식, 초의식입니다. 그럼 이 초의식의 세계에서는 빙산이라는 개체적인 산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이 될 수, 하나된 의식,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불교로 돌아갑니다. 불교란 무엇입니까?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한자 그대로. 불은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붓다라는 것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깨달음이 중요하죠. 깨달음. 깨달음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깨달음을 그냥 상태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선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까 초의식의 선정 상태, 고요하고 적정한 그러한 상태는 그러한 선정 상태이지 깨달음 자체는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영기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교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기의 이치란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핵심이고 이 연기의 이치가 서양의 정신치료에 이뤄놓고 일치하는가? 그래야만 제가 아까 제목을 뭐라고 했죠? 불교와 명상과 정신치료는 하나라고 선언을 짓지 않습니까? 그럼 서양의 정신치료의 원리와 부처님이 깨달은 영기의 이치가 서로 다르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훨씬 수승하고 별개다. 이래버리면 하나라고 제가 말한 게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라는 것을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고 마침내 그것을 충분히 통달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깨달은 과정을 살짝 좀 볼까요? 자, 인도의 네란자라 강변에 어떤 거지같이 봉두남발하고 눈만 굉장히 형형하게 빛나고 피골이 상접한 수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가엾게 여긴 동네 처녀 수자타라가 유미죽을 계속 공양을 합니다. 유미죽을 얻어먹고 몸도 겨우 가눌 정도의 그 피골이 상접한 수도자가 점점 체력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내란자랑가에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보리수화에 정좌를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수많은 선정과 수많은 극한 고행을 다 했는데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 내가 태자 시절에 생로병사가 어디서 비롯됐는가? 고통의 연원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유를 해본 적이 있지 않느냐. 용산에 가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방이라고 있지요. 사유방에는 미륵방가사유상, 국보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 미륵방가사유상은 무엇을 소재로 했느냐? 시달타 태자의 사유하는 모습을 상징화시킨 것입니다. 시달타 태자가 바로 정각을 이룬 후에 부처님이 되셨죠. 부처님 되시기 전에는 시달타 태자 보살 시절이었다. 미륵보살은 미래세 미륵부처님이 될 보살이시죠. 그런데 명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생각나죠? 로고댕에 생각하는 사람과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계세요. 나 여기서 깜짝 놀랐고 영감을 얻었어요. 이게 바로 명상의 본래 뜻. 명상의 본래 뜻은 선정이 아니라 사유수입니다. 구마라 13장 법사가 뜻으로 번역했을 때 사유수라 했고 사유로 닦는다. 음역,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하면 선나다. 즉 디아나가 선나가 돼서 나자가 떨어지면 선이 되죠. 우리는 선으로 많이 알고 있죠. 불교에서. 그런데 의역을 했을 때는
사유수, 생각으로 닦는다. 그걸 저는 현대적인 심리치료적인 의미를 곁들여서 숙고명상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발간한 책 이름이 깨달음의 길 숙고명상입니다. 아까 명상에 관해서 책 2권을 썼다고 그랬는데 3년 전에 내 마음을 안아주는 명상 연습의 심화편이라고 할 수 있는 깨달음의 길 숙고명상.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영기의 이치를 어떻게 설했는가를 제가 초기 불점부터 대승불점까지 굉장히 샅샅이 뒤져서 서양 치료적인 견지에서 일반 대중이 읽을 수 있도록 아주 현대적인 언어로서 쉽게 쓰려고 노력한 책입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의 길 숙고명상. 오늘의 주제와도 연관이 있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깨달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서양 치료적으로는 또 불교에서는 무엇을 깨달았다고 했는가, 영기의 이치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기대가 됩니까?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던 불교와 명상과 정신치료 이게 다 하나다라는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연이 많이 기대가 됐는데 그만큼 또 많이 알아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다음 주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역시 깨달음이 주제가 되겠는데요. 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영기의 이치, 영기론과 그리고 영기론 이전에 일반적인 사회적인 또 신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창조론으로 저는 대명사화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영기론을 비교하고 깨달음은 무엇을 깨닫는가? 불교에서는 무엇을 깨달았고 서구 정신치료에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즉 무지와 명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다음 주 강연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지혜의 다락방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